자, 이제 두만강으로 넘어갑니다. 압록강, 두만강. 송가강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주장하는 이론은 원조선은 일산, 이해, 삼강론인데 일산은 백두산, 이해는 서해 북부, 동해 북부, 그리고 삼강은 요하, 송하강, 그리고 대동강인데 압록강, 두만강은 그만큼 저는 비중을 덜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압록강보다는 두만강이 역사에서 큰 역할을 덜 합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중요하니까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두만강, 이게 문제가 되죠. 여러분 벌써 두만강 한자로 보니까 도문강, 또 다른 한자로 도문강, 또 다른 한자로 토문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토문이라는 지명도 있고 조금 다음에 아마 토문 사진이 나올 거예요. 탁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토문 이랬을 경우에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간도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 토문, 두만, 이 위치를 놓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두만강은 이렇게 토문으로 또는 도문으로 사용이 됐어요. 적어도 이것에 근거하는 한 제가 언젠가 시간이 되면 간도 문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쓴 책이라든가 연재물을 보시면 돼요. 이 영토 분쟁, 국경 분쟁에 관한 것들. 그래서 저는 간도 문제에 관해서도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두만강은 이렇게 도문강, 토문강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됐다. 꼭 이해하셔야 돼요. 두만강이란 말은 좀 뒤늦게 사용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역시 똑같이 천지가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서 왔다.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쭉 넘어가서 마지막 하구에 가면은 거기는 이른바 말 그대로 우리 쪽에서는 해령을 지나서 나진항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는 훈춘이 있고요. 훈춘은 큰 시고 발해 동경성이었었고 고골의 책성이었지만 훈춘 시내에서 조금 나와서 강가에 가면 현재 방춘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뭐 방춘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천을 방어한다는 뜻이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지도를 보여드리는데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두만강 전체가 나와 있고 두만하구를 가보니까 이런 지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정도로 되어 있구나. 그럼 여기서 당연히 국경 문제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러시아와 우리나라와도 영토 분쟁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만강 하구에 있는 녹둔도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젊었을 때 근무하던 곳, 그리고 거기서 공을 세웠고 또는 그것 때문에 한때는 백의종군하기도 했던 곳, 이게 녹둔도예요. 지금은 러시아 땅으로 됐지만 이거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러시아에게 항의를 할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보니까 이것이 토문이죠. 이거 뭐 바로 건너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국경에 연결시켰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면 전라도에서 경상도 오지에서 이렇게 함경도로 왔던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동네 앞에 냇가를 건너서 만주로 들어갔고 간도로 들어간 거죠. 지금도 북한에 있는 탈북민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거기 머무르면 그게 탈북이에요. 그만큼 여기는 가까운 것이니까 우리 이제는 압록강과 두만강은 반도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그냥 동네 쌔강이다 정도로 이해하세요. 우리 만주는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만주를 꼭 정치를 차지할 이유는 없지만 그거 옛날에 우리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땅이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그걸 가꿨다는 것,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뼈를 묻었다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인간의 도리인데.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 변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면은 압록강과 두만강은 넘어서 일부 땅을 현실적으로 정치로 차지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통일되고 만만질 때 약간의 땅을 차지한다면은 동아시아 전체 공존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론을 그동안 전개해 왔어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아시아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라도 우리 민족은 통일돼야 된다. 이거를 주변국들, 어디? 일본, 러시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에게 설득을 시켜야 돼요. 이론상 저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천항에서 지금 북한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방천항에서 찍은 건데 러시아, 그리고 북한, 가운데 중국 국기가 있죠. 이게 삼각지역이에요. 러시아와 그리고 북한과 중국이 만나는 것인데 바로 이 지점부터 20km 이상이
막혔기 때문에 북한이 강을 공유하고 중국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의 두만강 하구, 즉 동해 진출이 좌절이 된 겁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이 매우 애를 쓰지만 결국은 러시아의 경계회담에서도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로서는 굉장히 다행이지만 중국이 동해로 진출할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서 중국이 힘이 아직은 덜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지금 양보를 통해 가지고 부분적 통항이 가능하다고 그러지만 낮은 선봉지구에서 중국이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이미 나진왕 부두 건설에 성공했기 때문에 50년간 조치했고 그것은 군사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동해에서 중국 해군이 등장하고 중국이 동해에서 방공 10개국을 그래서 침공하는 이유, 이거는 현재 그리고 우리 민족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어요. 역사를 때는 이것과 연관시켜야 돼요. 원조선 고구려가 초기부터 여길 중요시한 이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이유는 바로 우리 집단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강의는 늘 그렇듯이 역사학은 미래학 꼭 현실과 연관시키는데 이 현장에서 제가 찍은 겁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것이 흔히 말하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서 맺어진 친선의 다리예요. 우이자리인데 확대한 것이 여러분 아래 보이는 겁니다. 이건 제가 러시아 쪽에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만강은 하구까지도 폭이 좁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연결되면은 바로 TSR, 트랜스 시베리안 레일로드랑 연결돼서 우리는 제가 타고 간 것처럼 베를린까지 직접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갈아타면은 다시 몽골 철도에서 TCR, 트랜스 차이나 레일로드, 그래서 다시 중국 횡단 철도를 타고 중앙아시아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다리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다리를 사용할 것을 중국이 원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원래 중국 땅이었는데 1860년도 이후에 뺏긴 건데 대동강입니다. 말씀드렸죠? 일산 2의 삼강론 그랬을 때 삼강의 하나가 바로 대동강이라고. 북한은 얼마나 이 대동강을 중요시 여기겠습니까? 북한이 바로 거기니까. 그래서 북한은 대동강 문화권을 주장합니다. 대동강 문화론. 그래서 특히 19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대동강 문화론을 대대적으로 밝히는 거예요. 보완하고. 그래서 발굴들이 무지하게 이루어지면서 덕분에 많은 유물과 유적지 찾아졌고 원조선과 고구려 발해 역사도 많이 복원됐지만, 그리고 북한에서는 흔히 말하는 단군능의 발굴을 비롯해서 역시 우리 역사를 자신들의 주체 사관에 이용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아요. 역사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정치에 악용돼서는 곤란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북한은 주사 이전에는, 주체사관 이전에는 우리가 말한 고조선, 단군의 존재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 조선의 전사라든가 통사에 나와 있는데요. 다만 북한이 주체사관 또는 주체사상을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에 남한에 있는 민족주의자들이 긍정적으로 또는 열광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군을 앞에 내세우면서 고조선주의를 내세운 거죠.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적 함의, 그 다음에 이용 가능성 동시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족주의의 중요한 것은 민족이거든요. 이때 민족은 소수 사람이라든가 특정 체제가 아니라 거기 구성된 모든 백성들,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구성원이 모든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민족주의지 다른 것이 민족주의라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언제나 그렇듯이 파워, 포스, 힘을,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들이 악용하기 가장 쉬운 것이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런 위험성을 늘 경계에 두고 민족주의에 몰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동강 보세요. 사료상의 기록이 나와요. 열수, 폐수, 폐강, 심지어는 왕성강 이렇게 되고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대동강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거죠. 고려시대가 중요한 이유는 이때 지명이 많이 바뀌고 정리가 돼요. 원래 각각의 삼국시대 때, 사국시대 때, 의국시대 때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라가 소위 삼국통일을 하면서 특히 735년에 경도강 때 지명이 많이 변천이 되죠.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정체성, 자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명을 바꾸는 겁니다. 일본이 그랬듯이.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한 번의 계획이 바로 고려시대 때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명칭이 바뀌어지는데 고려시대 때 이후의 명칭을 가지고 역사를 쉽게 해석하면은 그건 심각한 오해를 범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말씀드리는데
제발 우리의 정체성 자식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그 지명 이름도 쉽게 바꾸는 거 아닙니다. 원래 기본인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바꾸고 있고요. 쉽게 우리 걸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대동강은 여러 개의 강이 모여서 내려오고 비교적 압록강이나 두만강이나 한강보다는 수계망이 넓거나 길진 않지만 그래도 길고, 그리고 평양에 들어와서 보통강과 만나서 쭉 한 바퀴 도는데, 그래서 그 주변에는 섬들이 많이 있어요. 한강에도 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를 흐르는 한강내에도 섬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섬들이 많았어요. 지금 섬들이 없어진 거지.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특히 여기인데 오른쪽 보니까 고구려 평양성이죠. 그런데 쭉 보니까 이렇게 두 개의 강이 만나는 데가 있어요. 어디나 그런 데가 전략적 요충지고, 이 두 개의 강이 모여서 흐른 데면 거기는 자연 해자가 되니까 거기에는 왕성을 건립하기 좋은 거죠. 지금 평양도 마찬가지고요. 그 평양 가면은 양각도 호텔이 있어요. 유경 호텔, 양각도 호텔이 있는데, 양각도 호텔은 양각, 그게 뭡니까? 두 개의 각이 만나는 곳이니까 두 개의 강물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지명이 붙었고, 거기에 있는 큰 호텔이 양각도 호텔이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오면 주로 머무는 데가 그 호텔이에요. 저도 올라가서 전부 다 이렇게 살펴보죠. 그리고 제너럴 샤머너가 올랐을 때 바로 여기니까 북한에서는 거기에 제너럴 샤머너를 전소시키는데 김일성의 할아버지가 큰 공을 세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쭉 성지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보고 계신 왼쪽에 있는 지도는 가장 오래된 지도입니다. 가장 오래된 지도. 그러니까 김종호의 대동요 지도 등 우리의 고전적 측도법으로 만든 지도가 아니라 근대적 방식으로 측도한 지도의 가장 오래된 것은 이겁니다. 1898년도에 측도했거든요. 이거 대부분 뭐냐면 일본의 스파이들이 다니면서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조상들은 뭐 했을까요? 그리고 1911년도에 알려진 겁니다. 그리고 보통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본의 옛 지도, 한국 지도는 1914년인가? 이때 대정년간에 나온 거죠. 이게 가장 오래된 거고, 그러니까 변하기 이전의 지형을 보려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세우는 그 지도 대신에 이 지도를 세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지도의 존재를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 먹으면 이 지도를 쉽게 구하니까 앞으로 적어도 가장 변하기 이전에, 근대 이전에 우리나라의 지형, 산천 경계를 보려면 이 지도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 대동강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이런 걸 보여드렸어요. 다시 한번 제가 파일을 보여드릴게요. 남쪽에 보니까 황해도의 황주천, 재령에서 북상한 재령강과 만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대동강이 평양으로 오기 전까지도 다양한 강도로 수렴하지만 하구로 내려가면서 남쪽에서 올라온 재령강을 만나요. 재령강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거기에 보면 고구려의 유명한 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심지어 고구려는 남평양을 재령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흔히 말하는 고조선의 유족들도 이 재령강 주변 지역에 많이 있어요.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데, 이 재령강이 북상하면서 대동강을 만난다는 것이죠.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남포망과 연결된 대동강의 수계망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는 대동강 수계망뿐이 아니라 재령강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재령강의 남쪽이 어디랑 만나냐면 개성까지 결국 만나게 돼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평양 지역과 경기만 지역은 약간만 건너뛰게 되면 하나의 필드가 생활권이 돼요. 그래서 고구려와 근초광 때, 근구상 때 싸우는 이유가, 거기서 싸우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당연히 고조선 시대도 여기가 중요한 거니까 북한이 대동강 문화론을 주장할 정도로 세계 5대 문명권의 하나로 중요할 만큼 신석기 시대부터, 그리고 고조선 시대부터 고구려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적들이 현재 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북한의 주장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로 볼 때 여기가 문화적으로, 정처로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구나, 이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확인을 많이 해야 될 텐데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저도 북한에 가본 지 오래됐고요. 만약에 북한의 주장대로 여기서 발견된 것이 정말 100% 맞다, 그렇다면은 대동강 수계망은 정말 대단한 문화의 발전 지역이죠. 그래서 저는 고조선 그랬을 경우에 요소지방, 요동지방, 그리고 흔히 말하는 단제선생처럼 송화강의 중류지역, 그리고 대동강도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 고조선 강의 후반부쯤 가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으로선 제가 제 견해를 표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대동강 하구와 거기는 남포만을 장악하게 되면은 정말 대단히 유리하다. 그래서 고구려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 고조선도 이 대동강 하구 지역을 장악했다면은 황해 북부랑 쉽게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백령도만 활용한다면은 산동반도에 직접 갈 수가 있으니까 반대로 산동반도 지역에서도 또는 바레만 지역에서도 황해 중부 횡단항로를 사용할 때 백령도를 경유해서 장산거 또는 그 위쪽에 남포만으로 들어온다면 평양 지역과 쉽게 연결이 되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온 것 같아요? 이거는 그만큼 교류가 활발하고 동이 문제도 연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동이가 우리 민족인가 또는 우리 민족과 직접 연결되는가 간접적 연결되는가 아니면 무관한가 이 논쟁은 나중에 제가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이동이 쉽게 이어지는데 거기에 대동강 하구 지역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기 조선 열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폐수에 관한 얘기들 삼국사기 등등 해서 많은 기록이 나오니까 이거는 역사의 영역이라서 제가 다음에 기회를 미루고요. 다음 이제 한강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중요하죠. 최근에 들어서 한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춘천에 있는 중도 유적지 아시잖아요? 이게 북한강이에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구석기 문화가 어디입니까? 한탄강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임진강과 만나는 지역이죠. 육계토성 이 가올리 주올리 부분도 후기 구석기시대 유적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바로 남한강 이역이에요. 단양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들 수양교 유적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구석기시대부터 해가지고 후기 구석기시대 해가지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는 흔적들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한강이잖아요. 그래서 한강은 기본적으로 초기부터 문화가 발달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더군다나 5,000년을 전후로 해서 현재 김포 가연리 그리고 강화도의 우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근에 많이 발견되지만 바로 현재 일산에 있는 대화지구에 있어서의 벼농사 유적지 그렇다면 적어도 5,000년 이후부터는 여기가 한반도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가 있어요. 왜 벼농사가 시작된 곳이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5,000년 전후하고 5,000년 이후의 시대라면 우리 역사에서 고조선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럼 고조선 사람들이 이 한강 하구 지역을 그냥 놔뒀겠습니까? 왜 강화도에 마리산이 있고 거기에 제천단이 있습니까? 이게 말씀드리죠. 정확히 쓰세요. 만이산 참성단이 아니라 하나는 불교 용어와 그리고 도교 용어 합성 명사고요. 원 우리말은 마리산, 탱글이죠. 제천단,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마리산, 제천단이 올바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만이산 참성단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한강이 매우 중요한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중도 문화가 발견되면서 이제는 북한강 수계권도 중요해졌고 그래서인지 신용화 교수는 한강문화권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요. 제가 그 주장에 동조하거나 그런 것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지만 일단 한강이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제가 사례를 보니까 한강은 삼국사기 백제지에 보게 되면 북살인용에서 한강 그리고 삼국사의 온조제 보니까 한수 계로왕제는 웅리하 광개토장 비문에는 병신년조왕이죠. 수군 활동을 할 때 도 아리수 세종실록 지리에 한강도 밖에 이런 여러 가지 명칭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한강 한수는 우리말이죠. 한 대한민국 할 때 한 징기스칸 할 때 칸 투르크족의 족장 이런 임금할 때는 게민가한 할 때 칸 신라의 마리칸 크다 넓다 하나다 진리다 이런 가장 알타의 핵심 단어가 되는 칸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한강입니다. 그러니까 한강은 어디나 다 있을 수가 있고 다만 우리 사료상을 놓고 볼 때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강을 한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얼마나 중요한가? 길이는 그렇게 넓지 않지만 유역 면적이 무지하게 넓다. 그리고 남한강과 북한강이 모여가지고 양수일에서 다시 흘러가면서 한경남도부터 시작해왔던 임진강까지 만난다.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심지어는 마지막에 강화도에서는 예성강까지 합쳐져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서해 또는 황해로 넘어가니까 말 그대로요. 한강 하구의 자루만 장악하게 되면 한반도의 반을 장악할 수가 있어요. 수계망. 북한강부터
남한강부터 임진강의 모든 하계망이 연결되니까 전체를 장악할 수가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적어도 한반도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강이 한강이다. 누가 한강을 차지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한반도 내의 질서가 재편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전제했어요. 한반도 내로. 그러나 고구려나 발해나 그 전에 고조선은 한강 이북도 영토니까 상대적으로 한강의 중요성은 적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한강을 좀 주목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강이 가진 특성을 통해서 압록강, 유화도 그렇지만 특히 한강을 장악하면 어떠한 유리한 이점이 있는가? 지경학적 관점에서 물리망과 그 다음에 변홍사의 적지 이런 걸 떠나서 그 다음에 지문화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 지정학적으로는 강을 통해서 수계망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유기적으로 관리 통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을 하구를 장악하면은 말 그대로 한반도 중부에 관한 모든 정치권을 장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다로 나가서 홍해 중부 해상권까지 장악할 수 있으니까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사진은 대동요 지도의 경기만 부근이고 거기 보니까 이렇게 한강이 중요하네요. 왼쪽에 강화도가 보이고 김포반도 사이에 급수문이 보이고 오른쪽에 보니까 이렇게 한강이 흘러가고 있네요. 오른쪽 상단부에 보게 되면 한강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조선 문명권의 강에 관한 모든 자연환경 분석을 끝내겠습니다. 육지환경, 강환경을 모두가 끝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고조선 문명권의 해양환경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강의의 전체 제목이 무엇입니까? 고조선 문명권과 해륙활동 또는 고조선과 해양문화거든요. 고조선은 여러분들의 통념과는 달리 해양활동이 활발했다는 것이 저의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분석해드리는 흔히 말하는 고조선 문명권 아니면 우리 역사활동의 생활권의 해양환경을 분석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